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회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프랑스 보르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보르도에 갔다 온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와인 취급할 때 이제 보르도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데, 왜 보르도일까 하면은, 사실상 여러분 지금 현대 와인을 양조하는 그 와인 주조 기술 자체를 이렇게 본다면 대부분 그 기술의 그 원형은 보르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오크통에서 숙성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입해서 숙성하는 그런 것들, 또 뭐 비단 보르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론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샴페인 지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와인과 관련된 기술들의 그 원형은 보르도에서 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여러분 보르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 와인용 포도들의 품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보르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재배되고 있는 주된 와인 품종들을 본다면, 첫 번째로 카바네 소비뇽이 있겠고, 두 번째로 멀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푸티 보르도, 그 다음에 카바네 프랑하고 카바네 소비뇽은 사실 같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바네 프랑이 제일 먼저 오래된 형태고, 이게 변이종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게 카바네 소비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백 정도.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포도가 주로 보르도에서는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와인은 대부분 이제 믹스하는, 블렌딩하는 그런 기술인데, 가장 핵심적인 이 블렌딩의 품종을 따진다고 한다면 카바네 소비뇽과 그리고 멀로가 되겠죠. 그래서 카바네 소비뇽은 와인의 탄탄한 구조를 제공한다 그러고, 멀로는 그 와인의 어떤 풍부한 그런 향과 맛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보르도를 딱 갔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 인상은 그거예요. 보르도는 굉장히 조그만 그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 굉장히 그 오래된 전통적인 어떤 전통과 관련된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보르도에서는 아직도 뭐 13세기 건물이나 15세기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나 뭐 미국에서 사실 뭐 미국에서는 13세기 때라고 한다면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에 건물이 아직 남아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건물들을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 거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1층에는 카페나 식당 같은 조그만 가게들이 있어서 그 가게들이 장사를 계속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건물들을 이렇게 봤을 때의 느낌이 그거예요. 제가 프랑스 가기 전에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의외로 그 에어컨의 어떤 에어컨디셔닝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여름에 폭염이 있으면 노인분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 그랬는데, 왜 선진국인데 그 정도 그런 에어컨이나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을까, 이렇게 냉방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가서 보니까 좀 이해가 갈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에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 뭐 300년 400년 심지어 뭐 쉽게 말해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컨디셔닝 시스템을 위한 덕트라든가 어떤 그런 건물 안에 그런 그 기반적인 어떤 기본 설계나 그런 시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이 어떤 한 건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다 몇백 년씩 된
그런 뭐라 그럴까, 오래된 문화재급 건물들이다 보니까는 그런 수리나 공사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에어컨디셔닝이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르도 여행에서는 그 샤또 보르도의 어떤 자연이나 그런 그 뭐랄까 주변 환경,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곳들을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저희가 이제 와인 회사다 보니까 샤또라고 해서 이렇게 와인 포도 생산을 하는 포도 와이너리죠, 농장들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체적으로 오래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13세기부터 와이너리가 있었던 건물도 있었고, 뭐 13세기 15세기 건물, 아니면 비교적 뭐 최근의 건물이다 그래도 한 뭐라 그럴까요, 근 300년 400년 정도 된 그런 역사가 있는 그 샤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샤또들을 이렇게 가서 실제로 그 와인을 숙성시키는 그런 셀러들을 좀 보고, 와인 샤또 건물들을 좀 보고 했는데, 사실상 보르도의 와인들은 굉장히 좀 엄격한 규정과 규제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재배하는 포도의 종류도 규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배 방법도 규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들이 전통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잘 보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 13세기 건물에서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고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뭐랄까 오래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존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르도의 와인들이 변화가 없느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것을 맞추지를 않느냐 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일례로 지금 보르도에서 좀 변화들이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유기농공법, 바이오 케미스트리 형태의 어떤 친환경적인 재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도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트렌드와 맞물려서 생산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게 이른바 프레쉬 와인이라는 거예요. 프레쉬 와인이다 이러면은 뭐 특별하게 이런 와인이 프레쉬 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프레쉬 와인은 쉽게 말하면 뭐 신선한 와인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포도주로 생산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와인들을 주로 프레쉬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간의 어떤 보르도 와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긴 시간 숙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숙성 과정을 거쳐서 오크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병입을 한 이후에도 뭐 몇 년 이상 숙성이 돼야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뭐라 그럴까, 유기농법과 친환경적인 공법이 이렇게 재배법과 양조법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쉽게 말하면 포도주 생산을 한 이후에, 병입을 한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뭐 최소 뭐 1년 정도 아니면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지난 시간에도 따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의 생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와인들, 테이블 와인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몇 년씩 셀러에다 이렇게 두고 묵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실 수 있는 시기가 자연적으로 될 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출하를 하기보다는 바로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바로 따서 바로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프레쉬 와인이라고 해서 장기 보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탄닌과 그런 어떤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 보관만으로
해야 이 와인을 마실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프레쉬 와인들이,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 와인을 생산하고 와인을 소비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화이트 와인의 어떤 생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어떤 유통하는 양을 본다고 한다면 레드 와인들보다는 화이트 와인이 훨씬 더 많은 양이 소비가 되고, 사실상 화이트 와인은 여름에 주로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하지만 겨울에도 꽤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와인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레드 와인은 말백 종류를 제외하고 몇몇 그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 고원지대 추운 지방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말백 종류를 제외하고는 레드는 여름에는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레드 와인 자체는 어떤 그 타닌이나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구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와인들을 수집하는 수집가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비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반면에 이제 화이트 와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병입하고 쉘브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들이 짧기 때문에 소비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그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레드 와인 어떤 구조나 알코올 볼륨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화이트 와인이 상당히 좀 가볍고 알코올 볼륨도 조금 낮은 그런 와인들이 주를 이뤄서 좀 뭐랄까 가볍게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와인으로 화이트 와인들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르도도 물론 보르도의 메인은 레드 와인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추세를 생각하지 않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화이트 와인의 판매나 이런 것들에 발을 맞춰서 화이트 와인의 생산이 퍼센트지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르도를 이제 보면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르도를 보면서 무조건 와이너리만 방문해서 와인 시음만 한 것은 아니고요. 보르도가 지중해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제 해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 해안 마을도 방문을 좀 해봤고, 와인 상지로 유명한 센테밀리옹도 방문을 좀 했었는데, 센테밀리옹은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인 산지로서 좋은 샤또들이 많이 있는, 쉽게 말하면 샤또 마고라든가 아니면 샤또 라토 로츠 같은 와인들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샤또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기도 하지만, 그 도시 자체가 그 예전의 모습을, 원형이나 그 모습도 그대로 유지하는, 참 인상적인 거는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센테밀리옹을 올라가는데 건물 한쪽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쟁의 어떤 저기로 무너졌는지는 모르고, 아니면 뭐 건물이 낡아서 무너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너진 모습 원형을 그대로 남겨둔 면에 이쪽 같은 건물에 이쪽 면에서는 호텔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호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그 역사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기록들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대인의 어떤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래된 도시로서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어떤 가치도 좀 있고, 그리고 센테밀리옹 자체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와인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그 유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도시여서 그런지 와인숍들이 좀 많아서, 이곳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굉장히 뭐 이름 있는 그런 명품 와인들 조금 싸게, 물론 미국이나 한국에서 직접 사시는 것보다 좀 쌀 수 있어요. 싸게 사실 수 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 와인 쇼핑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오래된 빈티지의 와인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와인샵, DC에서의 와인샵들은 뭐 빈티지 오래된 것들을 계속 보관하거나 따로 이렇게 하거나 하지를 잘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저희 손님들, 저희 거래처들 보면은 뭐 몇 년 노산 뭐 있냐 그런데 저희 회사도 오래된 빈티지의 와인들을 창고에 막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2000년도 이전의 와인들, 2000년 이전 빈티지의 와인들을 DC에서의 샵이나 아니면 뭐 유통업체들에서 구한다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르도에서는 사실상 그런 해외 빈티지들, 오래된 빈티지들이 꽤 많이 있고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센테밀령을 가신다고 한다면, 여행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태어난 해에 나온 와인들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뭐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맛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센테밀령을 방문하는 그런 재미의 하나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미국과 한국에서만 있었고 프랑스 여행은 처음이었고요. 미국에서도 전 이 버지니아 동부 그 뉴욕 이쪽을 벗어난 적이 없이 서부 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촌놈이죠. 촌놈이 프랑스 보르도 와인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보르도 와인 산업을 견학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